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 기업 혁신 모델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 시즈의 이은혜입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혜원입니다. 예, 오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변영석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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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우리 한기업에서 나오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전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소식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 여행기업 트래블러스 맵의 상태는 요즘 어떠신가요? 거의 뭐 여행업 쪽이 다 그런데요. 매출이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종로 쪽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쪽에 주로 여행사들이 많거든요. 지금 동네 전체가 보통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밥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줄을 안 서고 밥 먹어도 모든 집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들 뭐 휴업하시고 휴직하시고 이런 상태. 네,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회적 기업들 특히 이제 조금 대구 경북 쪽에 계시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업 쪽이 이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주 가장 좀 심한 타격들을 좀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들한테 한 340개 정도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매출이 100% 감소했다 뭐 이런 데도 한 6.3% 정도 되고요. 이게 한 60% 이상 감소했다 하는 데만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대구 경북은 이거보다도 훨씬 심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4, 5년 주기로 이 아주 글로벌하게 이런 감염병 사태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 위해서 사실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 발표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재난 기본소득 정말 귀가 솔깃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채택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이제 사견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인건비 지원을 조금 빨리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기에 해고하지 않고 고용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후 지원해서 조금 뭐 특별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사회적 금융기관들도 모여서 좀 특별 기금을 형성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면 우리 기업들 숨통 틀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긴 했어요. 특히 이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다 집행하고 나면 이제 후지급해주던 방식을 이제 선지급을 해서 이 선지급한 비용으로 임금을 낼 수 있게 한다던가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뭐 훌륭한 시스템인데요. 뭐 휴직을 하거나 업무 시간들을 줄였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지금 거의 한 4분의 3 정도까지의 지원금을 주니까요. 기업으로서는 뭐 한 20% 정도 부담만 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거여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이 뭐 월급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급에 자기 부담분들도 있고, 그럼 추가적인 이제 금융 활용성이 좀 높아져야 이거를 한 향후 몇 개월 정도라도 좀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갔었어요. 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여기 워낙 막 밀려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은행권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일부 하시더라고요.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에 갔더니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다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라.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면 언제쯤 그러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냐? 한 달 뒤에나 상담 예약은 잡힐 거다. 상담 예약하고 나서 그럼 집행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재단이 처리해 주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2달 걸릴 거다. 사실은 한 3달 정도의 기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제약 요소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긴급하게 자금을 구할 통로들이 정부는 뭐 여기에다 4조 원, 5조 원 막 이렇게 풀었다고 하나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종 금융권의 어떤 한계 내지는 어떤 제약들에 계속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풀어질 것 같이 좀 잘 안 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고용지원, 교육유지지원금 같은 일자리 지원금 이외의 다른 비용들을 얼마나 좀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원의 한계도 있지만 또 지원이 또 강화된 측면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가게도 어려운데 왜 사회적 기업만 따로 지원하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전반적으로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기업만 힘든 게 아니고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가장 힘든 계층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는 하나는 사회적 기업 전체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한 60%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재난들이 닥쳤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이제 취약계층들인데 이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어렵지만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효과들을 만들어내려는 활동들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존이 유지되고 확장되었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들은 다른 데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도 보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지원이라던가 이런 지원들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뭐 경제 조직들을 놓고 낙수 효과 얘기 많이 했는데 2007, 8년 경제 위기 맞이하고서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경제 승수 효과에 대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소비자가 지출을 하든 아니면은 국가 재정이 쓰여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누군가의 고용과 뭐 저축과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차원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가 꽤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좀 다른 경제 조직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서울연구원에서도 한 5년 이상 추적 조사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이런 재정 투입 대비 산출 가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 보니까 뭐 최소 12.9배에서 한 30배까지도 나오더라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김 교수님 같은 연구자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업이라는 게 원래 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생산과 거래를 또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게 되는 건데 기업의 활동이 꼭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전체나 지역사회나 또 환경이나 이런 곳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리기업은 사실 그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데 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은 거래 상대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 지역사회 또 뭐 문화, 환경 이런 이 사회적 미션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기업의 미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발표 결과는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 측정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로 높으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외부적인 임팩트에 관한 측정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인 측정값들, 추정치들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회 전체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셔서 뭐 제가 덧붙일 거는 몇 가지 없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고용 측면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6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일의 형태가 사실은 거의 최저급여에 가까운 수준의 시장 환경에 놓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상황까지도 가지 않으면 정부의 보조금들을 받아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부가 지출해야 될 많은 비용들을 사회적 가치 형태로 기업이 창출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환산했을 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숫자도 이 매출 대비 고용 인원의 수가 대단히 큰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들이 좀 더 증폭돼서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이게 무형이라 이렇게 평가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환경적으로 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뭘 했다. 이걸 비용으로 따지기 대단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같은 이슈들을 다루는 기업들이 하는 활동의 비용, 사회적 가치, 이건 측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들인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죠.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영역들 안에서 특히 교육까지를 좀 포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정량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걸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종료가 끝나도 그 취약계층을 한 61%에서 62% 계속 고용하더라라는 통계가 있어서, 이게 다른 정부의 뭐 청년 그 고용지원금이나 아니면 장애인 고용지원금보다 훨씬 효과가 좀 높은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자부해 왔어요. 근데 김혜영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그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이 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 좀 들어봤으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 내부에서 설문조사 해보면 그래도 창업기에 이런 고용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인건비 지원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45%나 필요하다라는 뭐 수요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대안일까요? 네, 좀 전에 이은혜 이사장님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했던 연구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1년간 고용 유지율이 46%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내고 있는데, 이건 뭐 사용한 자료나 정의의 문제나 기간의 문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수치, 46%라는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절반도 안 됐어? 절반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금의 성과와 비교해 보면 저는 이 성과가 결코 낮지 않은 성과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했던 연구에서 사실 좀 더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고용 유지율의 성과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차이가 난다면 어떤 곳이 더 잘하는지, 이런 걸 제가 분석을 했는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 기업들이 확실히 고용 유지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그런 일자리 제공형 기업들 중에서도 비영리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곳이 더 고용 유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잘하는 곳들에 좀 더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의 지원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왜 3년만 줘야 되지? 지금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3년을 상한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1년 고용 유지, 중단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치 않고 조금 비효과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인건비 지원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조금 더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트래블러스 맵도 이제는 성장기 기업이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제도가 너무 창업기에만 맞춰진 거, 그리고 사실 인건비 지원 제도를 제외했을 때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만한 그러면 좋은 수단들이 충분히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고용 유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측면들은 그 결과가 저는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이게 지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한계, 제약 요소들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 왔던 기업으로서 기업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금 때문에 고용을 유지해 왔던 인력들이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일정 정리가 되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조사들 조사에 연관되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봤을 때 그 총 인원수, 고용의 총 인원수는 기업에 다시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회복된다는 것도 이제 비슷한 통계에서 좀 봤던 게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지원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효과들이 좀 있고, 하지만 그 미션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한 추구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기업으로서 건강해지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좀 지원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의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일정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아주 좋은 비즈니스의 수익률을 내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단히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확장해가는 방식은 한 100명 고용하고 있던 기업을 1000명 고용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전략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한국사회지원정책은 그런 방식의 지원에는 좀 되게 인색했고 그런 개념들이 잘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 1000명 정도 규모의 직원들이 있는 기업들, 지금 이제 도우누리 같은 데가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곳이 할 수 있는 여력, 힘,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의 어떤 효과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러 단계에 맞게 이제 단계별로의 어떤 이제 다른 형태의 지원들도 좀 보완해서 설계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계별 지원을 좀 다각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사업의 조금 미션별로는 또 어떤 지원이 좋을지, 아까 김혜원 교수님은 일단 노동 통합에 대해서도 조금 그 가치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거기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아마 생산력 수준 뭐 이런 걸 보고도 아마 복지제도랑 연결해서 그 지원 기간을 차등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많이 그동안 해주셨죠. 그 외에 뭐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요즘은 지역개발형도 많고요. 이런 형들은 어떤 방식의 재정 지원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걸 미션 유형별 지원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왔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노동통합형에 대한 지원 모델이 좀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같이 주장을 했던 거는 개인에 대한 지원 형태로 가라. 이걸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닌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니, 그러니까 시간이나 기간들을 개인에 맞춰서 설계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요즘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플레이어들이 생기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기업들의 유형을 보면 사실은 거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의 어딘가에 뿌리박고 거기서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형태의 무언가가 전제되어야 다음 비즈니스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조성할 거냐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은 이 자산들을 만들고 형성하는 데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자발적으로도 지금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사회적 기업 육성 내지는 지원의 방향성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반영되면 좋겠다, 특수성이 그런 게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좀 뭐 워낙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아서 일단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국가의 공공 서비스 체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풀어가는 뭐 그게 이제 요양보호와 관련된 거든 육아와 관련된 것이든 이렇게 연계하는 적극적인 좀 연계 정책들을 정부나 지자체하고 같이 풀어가는 전략들이 모색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로 해외에서의 여러 이제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해외로 나아가고 현지 분들하고 이제 많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요들은 사실은 이제 ODA 전략하고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개발 전략하고 맞물려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조직들은 또 당연히 이제 이런 형태의 다른 지원이 아니라 ODA 자원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설계가 되어 주어야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다 보면 각각을 다 적용하려고 할 때 현재의 지원 제도는 다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무언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좀 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저희는 뭐 해외 출장을 가서 개발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해외 비용은 아예 쓸 수도 없거든요. 현재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책 설계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주 초기 단계 한 2, 3년 정도 차 기업한테는 의미 있는 돈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재 대부분 지금 사회적 기업들 한 3년 차, 4년 차 정도가 되면 이 사회적 기업의 지원 제도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별로 안 가질 정도의 단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좀 재설계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주도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작을 했는데요. 316팀이나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정 과정을 갈 텐데 사실 그 팀들 보면서 우리나라의 청년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 하고 연대하면 참 좋겠다. 확실히 환경 문제라든가 많은 이슈가 글로벌한 원인 또는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정책의 어떤 개선 방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거는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돼서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도 나오고 그래서 혹시 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공제조합, 자조금융에 얼마나 촉진자와 지원자로서 역할을 또 그런 새로운 조직이 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금융기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이 시장 영리기업들이 이제 이 사명을 다하고 뭐 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저희의 가치 실현에서 약간 충돌점이 일어나는 그 방식의 기업 성장 기법들이 너무 빨리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 뭐 우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또 뭐 개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차례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어렵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단 뭐 자조금융 쪽은 지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자면 뭐 신협을 제외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 자조기금이 좀 형성되기 시작한 건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의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아요. 한 기업도 한 기업 이제 공제기금이라는 걸로 해서 현재 한 92억 정도 이제 기금 조성은 됐고 이 중에서 한 80억 정도는 이미 대출이 나갔거나 회수됐거나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개인들, 종사자들에 대한 대출도 이건 좀 기부금을 좀 연계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급하게 말하자면 저희 초기에는 막 이틀, 3일 만에도 막 대출 내주고 왜냐하면 기업들의 자금 수요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려는 실험들을 해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한 기금 규모가 한 50억 정도까지 조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좀 시스템을 가지고서 금융 공급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합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자활공제기금 정도까지를 합쳐봐야 200억이 아직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몇 년간의 금융공급은커녕 사실은 1, 2년 정도의 금융공급으로도 이미 한계에 좀 다다른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한 재원들을 더 추가로 만들어내고 그런 거 어떻게 매칭해내고 공공이라던가 아니면 일종의 좀 사회공헌성의 자금들을 매칭해서 규모를 좀 더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장기의 융자라던가 투자까지 좀 해낼 수 있는 사이즈로 좀 가는 게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좀 목표일 것 같아요. 그렇고
투자 뭐 기업을 움직이는데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융자나 대출 같은 이제 재원들이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 사실은 뭐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투자만큼 활용도가 높은 이제 자원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투자라는 방식이 현재 좀 커지고 있는 방식은 대단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탈적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를 내재한 채로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를 들고 와서 사회적 경제에서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개별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그러면 임팩트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그것의 시스템이 얼마나 기존 금융의 일종의 벤처 투자를 해왔던 것과 다른 맥락과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룰 없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아마도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년 1,000억씩의 뭐 소셜벤처 투자를 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기 생활을 좀 만들어 갔어야 될 친구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투기 자본의 무언가의 대상이 되어 자기의 가치나 지향들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는 그 필연적인 상황 대단히 우려스럽게 사실은 보고 있고요. 좀 다른 고민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혹시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 뭐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지분 방식도 있고 대출 방식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조금 방식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을 잘 그 사회적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 기업에는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섞어서 자금을 공급하고 어떤 경우는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근데 최근에 얘기되는 방식은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한 점을 고려치 않은 채 투자 아니면 대출에만 한정하고 있는 방식이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그걸 지금 우리 정부 정책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재정 지원 사업과 이 투자나 대출의 이 사업을 믹스하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혀 별개로 가는 것은 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한 모습에 수요를 잘 맞추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사실 사회적 금융이 이제 표방하는 인내 자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원 투입의 좀 다양성,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19 사태처럼 이런 위기 국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채권의 뭐 그 상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업가 편의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또 경영에 있어서도 이제 돈을 줬으니 우리는 그때부터 감시나 상환이익을 기다리는 그 기관이 아니라 사실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리스크도 공유하는 뭐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인내 자본으로서의 성격들 잘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한 28.5%밖에 안 되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은 52.2%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정부뿐만 아니라 뭐 퀘벡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수치들이 유사하게 2-3배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부가 좋은 재정 지원 제도를 발휘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어떤 노하우, 비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존력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힘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변영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 살롱의 이은혜 김혜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